시장에서 만두나 파는 계집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절대 안 돼.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소리친 말이었다.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이 하늘타워의 강화 유리창도 덜덜 떨리는 것 같았다. 정말이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귀가 멍해지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기분을 아는가? 바로 그 느낌이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번쩍이는 마호가니 책상 위로 내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한여름의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값비싼 카펫이 깔린 바닥으로 어지럽게 떨어졌다. 나는 김태형이다. 사람들은 나를 부산의 왕 하늘그룹의 회장이라 부른다. 자갈치 시장에서 구두를 닦던 꼬마 시절부터 이 가죽 의자에 앉기까지 나는 평생을 바쳐 단 한 가지 일만 했다. 바로 정상에 오르는 것. 그리고 나는 해냈다. 나는 50층 높이에서 신처럼 이 해양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왕좌가 흔들리고 있다. 누구 때문에? 고작 만두 파는 계집애 때문에. 정말 웃기는 일 아닌가. 나는 정 비서를 등지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로 개미만한 자동차들이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다. 나는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다시 말해봐. 내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이름이 뭐라고? 20년 동안 나를 모신 정 비서는 늘 냉철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33세. 해운대 구시장에 있는 스팀 만두 가게 주인입니다. 스팀 만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이름 참 싸구려 같군. 수십억 달러의 자산 가치를 지닌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내 아들이 밀가루 반죽이나 하는 계집애랑 3년이나 만났다고. 네, 회장님.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외아들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녀석은 착하고 유약하며 지나치게 순진했다. 나는 녀석에게 사업하는 법사람 보는 법, 살아남기 위해 잔인해지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녀석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나를 3년이나 속이다니. 3년이라니 믿어지는가. 이 상류 사회에서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 간의 합병이며 조 단위가 오가는 악수다. 그런데 녀석은 그 모든 것을 밀가루 냄새 나는 하찮은 사랑 때문에 하수구에 처박으려 하고 있다. 나는 확 돌아서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손가락질했다. 주어, 재정 상태를 큰 소리로 읽어. 정우성은 서둘러 허리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씩 주워들었다. 그는 헛기침을 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자산 부동산 없음. 현재 월세 거주 중. 가계 겸 주거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30만 원 그 돈은 내가 디저트용으로 마시는 평범한 와인 한 병 값도 안 된다. 계속해. 현재 은행 계좌 잔고는 정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 자신도 눈을 의심하는 듯했다. 이게 87만 원입니다. 지난달 재료비 미지급금 있음. 하루 평균 매출 약 15만 원 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미미함. 200만 원. 나는 중얼거렸다. 김 씨 가문의 예비 며느리 전 재산이 고작 200만 원이라니. 나는 방안을 서성거렸다. 구두 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도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가난이 내 아들에게 들러붙는 것이 싫다. 누군가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그 느낌이 싫다. 생각해보라. 33세 배경 없고 빚더미에 앉아 노점을 하는 여자가 갑자기 하늘그룹의 태자를 낚았다. 이게 복권 당첨 시나리오가 아니고 뭐겠는가. 그녀는 필시 내 어리석은 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묶어둘 만큼 교활하고 수단이 좋은 여자일 것이다. 사진 있어. 내가 물었다. 정 비서는 서류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보았다.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그을음이 낀 벽,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낡은 만두 찜통이 있는 허름한 식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이지은. 그녀는 하얀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대충 뒤로 묶은 채 화장기 없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뭐랄까,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주변의 초라한 배경에 비해 지나치게 환했다. 그녀는 폐지 줍는 노인에게 따끈한 만두를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 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민준이, 내 아들. 녀석은 조금만 힘주어 앉아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싸구려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5천정 달러짜리 이탈리아 수제 정장을 입고 기름때가 잔뜩 묻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은 만두를 먹고 있었다. 입안 가득 만두를 물고 웃고 있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녀석의 눈빛. 그건 상류층의 호화로운 파티에 앉아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이 담긴 눈빛이었다. 멍청한 놈. 나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미쳤어. 놈은 완전히 홀렸어. 처참한 패배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녀석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저택 슈퍼카 권력. 그런데 녀석은 고작 허름한 만두 가게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니.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내 평생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이다. 당장 불러들여. 지금 당장.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민준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 사이로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들었다. 이지은. 이름은 예쁘군. 학력 고졸. 부모 일찍 사망. 18세부터 자립. TV에서 흔히 보는 밑바닥 인생의 전형이다. 나는 시가를 꺼내 끝을 자르고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며 공기 중에 굽이치는 형상을 그려냈다. 궁금했다. 그녀는 무슨 수를 쓴 걸까? 순진한 척, 육탄 공세. 아니면 역경을 이겨내는 캔디 흉내를 내어 민준의 동정심을 자극했나? 남자들 특히 내 아들처럼 온실속 화초로 자란 놈들은 소위 소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쉽게 속는다. 그 소박함 뒤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생계형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놈들은 모른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녀석의 꼴을 보자마자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다. 녀석은 사냥총 앞에 선 겁먹은 토끼처럼 주눅이 들어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이게 하늘 그룹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아버지 찾으셨습니까?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누르게 내버려 두었다. 녀석이 숨 막히게 하고 싶었다. 나는 담배를 길게 빨아들인 뒤 천천히 녀석 쪽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앉아. 민주는 맞은편 의자 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꼿꼿이 세웠다. 나는 서류 뭉치를 녀석 쪽으로 밀었다. 설명해. 민주는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았다. 녀석의 얼굴색이 변했다. 붉어졌다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사람을 시켜 저를 미행하셨어요. 녀석의 목소리가 떨렸고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미행, 나는 비웃었다. 난 이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거다.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이 그룹을 내 멍청함으로부터 지키려는 거야. 나는 일어서서 책상을 돌아 녀석의 코앞에 섰다. 3년이다. 돼지기름 냄새와 밀가루가 진동하는 그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느라 3년 동안 나를 속였어. 무슨 생각이냐, 민준아, 어커. 민주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녀석의 눈에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지은 씨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선량하고. 선량. 나는 녀석의 말을 끊으며 비꼬았다. 선량하면 밥이 나오냐. 선량하면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어. 보고서를 봐라. 계좌에 200만 원 빚이 산더미야. 그런 빈털터리 계집애가 널 뭘 보고 접근했겠냐. 사랑 웃기지 마라. 네, 지갑을 사랑하는 거고 회장 며느리라는 내 타이틀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민준이 소리쳤다. 녀석이 벌떡 일어났다. 지은 씨는 제가 하늘그룹 회장 아들인 줄도 몰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고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러다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넓은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넌 걔가 바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네가 너무 멍청한 거냐? 회사원이 무슨 차를 타지? 무슨 옷을 입어? 내 손목에 있는 그 시계. 얼마짜리야?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개가. 네 몸에서 나는 돈 냄새를 못 맡았을 거라고 생각해. 연기하는 거야. 이 멍청한 아들놈아. 새우를 미끼로 랍스터를 잡으려는 거라고. 아버지는 그녀를 몰라요. 민준이 얼굴이 벌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저한테 뭘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밥값도 서로 내려고 해요. 그녀가 만드는 만두는 내 앞에서 그 싸구려 만두 얘기 꺼내지도 마. 내가 큰 소리로 호통치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만두를 만들든 금덩이를 만들든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야. 걘 자격 없어. 끝.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장 헤어져. 내일까지 정리해. 이번 주말에 대한건설 회장 딸과 선자리를 마련해 뒀다. 네가 결혼해야 할 사람은 그쪽이야.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습니다. 전 안 가요. 전 지은 씨를 사랑해요.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네가 감히. 나는 눈을 부라렸다. 감히 그럴 겁니다. 민준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뭐 가출이라도 하게 상속권이라도 포기하게. 나는 조소했다. 좋아. 저 밖을 봐라. 민준아. 나는 녀석을 통유리창 가까이 끌고 가서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부산 시내를 가리켰다. 이 모든 것, 이 타워, 하늘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장 항구 호텔들,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다. 넌 이곳의 왕이야. 이 왕국 전체를 만두 파는
계집애랑 바꾸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네 아비랑 널 멍청한 놈들이라고 비웃게 만들 셈이냐. 민주는 도시를 내려다보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체면만 중요하시죠. 제가 행복한지 물어보신 적이나 있어요. 행복. 나는 코웃음을 쳤다. 부자의 행복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데서 온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네 행복 따위는 남들에게 짓밟히는 쓰레기일 뿐이야. 민주는 내 손을 뿌리쳤다. 녀석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전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은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버지께 증명해 보일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다고요. 말을 마치자마자 녀석은 등을 돌려 방을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고 나는 차갑고 넓은 방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분노는 줄어들기는커녕 몇 배로 커졌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 때문에 아비한테 대들어. 좋아. 나는 주먹을 꽉 쥐며 혼잣말을 했다. 네가 부자인 걸 모른다고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래. 어디 보자. 나는 책상에 내선 버튼을 눌렀다. 정비서 들어오게. 잠시 후 정우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손을 저으며 술 진열장으로 가서 독한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비웠다.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리는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맑아졌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내일은 주주총회가. 취소라면 취소야.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옷 한 벌 준비해. 어떤 정장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레이입니까? 네이비입니까? 나는 뒤돌아서며 내가 생각해도 가장 일그러지고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정장 말고 가장 낡고 허름한 옷으로 구해와. 지하철역 노숙자 영감들이 입는 그런 옷 말이야. 더러울수록 좋아. 냄새 날수록 좋고. 정 비서는 외계인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렸다. 회장님, 대체 뭘 하시려고요? 나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허공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민준이가 그 계집애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돈을 탐내지 않는다고 민준이가 누군지 모른다고 좋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설마 내가 거지 노인 행세를 할 거야. 그 스팀 만두 가게에 갈 거다. 가난하고 더럽고 빈털터리인 늙은이를 마주했을 때 나의 선량한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이를 갈며 그녀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장면을 상상했다. 만약 나를 박대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내 잔인함을 탓하지 마라. 부산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릴 테니까 민준이도 정신을 차리겠지.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권력 있고 고상한 노인. 하지만 내일 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질 것이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아들을 되찾고 김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쟁. 하지만 그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자만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다. 내일 찾아갈 그 허름한 만두 가게가 내 오만한 인생의 가장 강력한 따귀를 날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생각해도 콧날이 시큰거릴 정도의 따귀를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며
이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한 온갖 나쁜 시나리오를 그렸다. 날이 빨리 밝기를 기다렸다. 내 아들이 숭배하는 그 성녀의 가면을 찢어발기기 위해서. 기다려라 만두 파는 며느리 아가. 시아버지가 가고 있으니 다음 날 아침 나는 7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눈만 감으면 귀한 아들 녀석이 길거리에서 만두나 처먹고 있는 꼴이 떠올라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책상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했다.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속에 숯덩이가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웠다. 나는 잘 쓰지 않지만 중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오른쪽 나무 서랍을 열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찾았다. 벨벳으로 감싼 명함 케이스였다. 명함 한 장을 꺼내 희미한 아침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서준. 박 교수는 내 오랜 술 친구다. 실력은 좋지만 괴팍한 의사놈이다. 내 가족을 위해 이 명함을 쓸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 미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민준이 놈,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라. 38세의 건장한 남자가 세계 명문 대학에서 교육받고 날카로운 논리적 사고를 갖추고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놈이 찢어지게 가난한 만두 파는 계집애한테 빠져 있다고. 논리가 어디 있나, 이성이 어디 있어. 미약이라도 먹은 게 아니라면 분명 뇌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분명하다. 정각 오전 10시. 사무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꼴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흐트러지고 수염은 거뭇거뭇하고 눈 밑은 판다처럼 퀭했다. 분명 녀석도 밤을 꼬박 새웠으리라. 그 꼴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 어쨌든 내 친아들이니까. 하지만 즉시 그룹 회장의 이성이 부성애를 눌렀다. 강해져야 한다. 녀석을 구하려면 잔인해져야 한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보는 척하며 차갑게 물었다. 정리는 했나? 민주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녀석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갈라졌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랑 못 헤어지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어제의 두려움은 없고 고집스러울 정도의 결연함이 있었다. 다시 피가 거꾸로 솟았다. 기회를 줬다. 밤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런데 고작 돌아온 대답이 이거냐. 쾅! 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커피잔이 흔들려 넘치면서 중요 서류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미쳤어. 넌 진짜 미쳤다, 민준아. 내가 고함을 질렀다. 내가 72년을 살면서 진흙탕에서 굴러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너처럼 멍청한 놈은 처음 본다. 내가 이 하늘 그룹을 뭐 하러 세웠는데 고작 싸구려 고기 만두랑 바꾸라고 센 줄 아냐. 민준이 한 걸음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지은 씨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그녀가 저를 만나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웃음이었다. 진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30셋 먹은 여자가 통장 잔고는 200만 원 남짓의 빚쟁이 주제에 재벌 아들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나는 서랍을 열고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녀석 앞에 집어 던졌다. 종이가 바닥으로 흩날렸다. 눈 똑바로 뜨고 봐. 오늘 아침 정 비서가 가져온 그 계집애의 지난 3년간 은행 거래 내역이다.
민주는 허리를 숙여 주워 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자세히 봐. 내가 소리쳤다. 3년 전 계집애 통장에 3만 원 정도 있었어. 지금 너랑 3년을 만나고 나서도 그 액수 그대로야. 오히려 더 줄었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냐? 민주는 말이 없었다. 눈은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 녀석을 등지고 섰다. 만약 걔가 평범한 꽃뱀이었다면 진작에 너한테 명품 가방, 차, 집 사달라고 졸랐겠지. 하지만 아니야. 계좌에 변동이 없어. 그게 뭘 증명하냐고. 걔가 늙은 여우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민준아. 지금 피라미로 붕어 낚기 노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안 먹고 안 입고 고고한 척 연기해서 널 믿게 만들고 널랑 결혼하려는 거야. 그리고 하늘그룹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따내면 한 번에 다 쓸어 담겠지.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도 못 구해준다. 아버지는 너무 꼬아서 생각하세요. 민준이 울먹이며 반박했다. 왜 단순히 그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스스로 일어서려는 거라고요. 자존심. 나는 확 돌아서서 외계 생명체를 보듯 녀석을 쳐다봤다. 가난한 자의 자존심은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거다, 아들아. 배가 고프고 집주인이 돈 내놓으라고 들이닥치면 자존심 따위는 걸레 조각일 뿐이야.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 거리를 좁혔다. 내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평소의 그 날카로운 총기가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찾으려 애썼다. 솔직히 말하마, 넌 세뇌당했어.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박 교수의 명함을 집어 녀석에게 던졌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명함, 모서리가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 민준의 가슴팍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져가. 박 교수한테 가봐. 머리 검사 좀 해달라고 해. 어느 신경줄이 끊어졌는지 보고 이어달라고 하란 말이다. 민주는 발치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정신건강의학과. 녀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다. 충격이 컸겠지. 친아버지가 아들을 정신병자 취급했으니. 녀석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명함을 주었다. 명함이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게 아버지의 대답입니까? 녀석의 목소리가 깨져 나왔다. 몹시 고통스럽게 들렸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아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일주일 주마. 일주일 안에 끝내든지 병원에 가든지 해. 일주일 뒤에도 그대로면 내가 직접 그 계집애를 처리하겠다.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하지 마라. 민주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러고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뒷모습이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을 때 녀석이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작게 말했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도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고집스러우신 만큼 저도 고집 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문이 철컥 닫혔다. 나는 텅 빈 넓은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침묵이 다시 돌아왔다. 몇 배는 더 무거웠다. 창밖으로 부산의 활기찬 도시 풍경을 내다보았다. 저 콘크리트 미로 어딘가에 내 가족을 파괴하려는 초라한 만두 가게가 있다. 좋아. 나는 중얼거렸다. 나한테 도전하시겠다. 민주나 내 사람 보는 눈과 내 눈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보자고. 나는 수화기를 들고 내선 번호를 눌렀다. 정비서
소품 특별한 걸로 준비해 내일 아침 내 방으로 가져와. 다음 날 오전 9시 정 비서가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쓰레기 담을 때 쓰는 그 봉투였다. 봉지를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해서 인상을 찌푸렸다. 묵은 땀 냄새, 곰팡이 냄새, 하수구 냄새. 좋아. 속이 메스꺼워 울렁거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대기했나? 네, 회장님. 하지만 정말 제가 같이 안 가도 되겠습니까?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같이 가면 들통나잖아. 자네는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일 끝나면 연락할 테니. 오후 2시. 나는 변신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수제 정장을 벗고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인 파텍 필립 시계를 풀러 금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정 비서가 가져온 옷을 걸쳤다.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고 해진 카키색 점퍼. 바지 길이는 짝짝이에 가랑이에는 작은 구멍까지 난 바지.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나가고 앞코가 입을 벌린 채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개인 욕실의 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위험 있는 김 회장이 아니라 더럽고 고단해 보이는 노숙자 노인이 있었다. 나는 잘 빗어 넘긴 백발을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숯 검댕을 좀 바르고 리얼함을 위해 손톱 밑에 흙까지 끼워 넣었다. 완벽해. 나는 혼잣말했다. 죽은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셔도 못 알아보겠군. 나는 CCTV가 없는 뒷문 비상 계단을 통해 조용히 하늘타워를 빠져나갔다. 다리를 저는 척하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지하철을 타본 지 정말 오래되었다. 40년은 된 것 같다. 역으로 내려가자마자 답답하고 시끄러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열차 칸에 몸을 싣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내게서 1미터씩 멀어졌다. 나를 보는 눈빛들. 뭐랄까, 경멸 혐오 두려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젊은 여자. 가방을 뺏길까봐 꼭 껴안고 인상을 찌푸리는 중년 남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기분. 참 낯설었다. 명예라는 옷을 벗으니 나도 그저 사람들이 피하는 더러운 노인일 뿐이구나. 하지만 나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좋아. 이래야 연극이 리얼하지. 열차가 해운대역에 멈췄다. 나는 역을 빠져나와 서류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다. 해운대 구시장은 수십 년 전 내 기억 속 모습처럼 여전히 시끄럽고 무질서했다. 비린내 썩은 채소 냄새 흥정하는 소리. 나는 좌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보았다. 스팀 만두. 카센터와 건어물 가게 사이에 낀 아주 작은 가게였다. 간판은 색이 바래고 검은 그을음이 껴 있었다. 문 앞에는 커다란 알루미늄 찜통 2개가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밀가루와 고기 찌는 냄새를 풍겼다. 나는 전봇대 뒤에 숨어 관찰했다. 가게 안은 한산했고 손님은 드문드문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였다. 이지은. 그녀는 조리대 옆에 서서 능숙하게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낡은 회색 티셔츠에 허리에는 하얀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는 높게 올려 묶어 땀이 맺힌 목덜미가 드러났다. 밖에서 보니 사진보다 훨씬 평범해 보였다. 튀는 구석도 없고 오히려 촌스러웠다. 저게 내 아들을 미치게 한 여자라고 나는 자문했다. 심호흡을 하고
연기 톤을 잡았다.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더 심하게 떨면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랑.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울렸다.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놀라움을 보았다. 당연하지 냄새나는 거지가 식당에 들어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는 인상을 쓰거나 손을 저어 쫓아내는 익숙한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손을 앞치마에 쓱 닦더니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꼬질꼬질한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였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울림이 있었으며 따뜻했다. 억지스러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장 구석진 자리로 발을 끌며 걸어갔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냄새야. 주인은 왜 저런 사람을 들여 밥맛 떨어지게.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또렷이 들어왔다. 나는 곁눈질로 이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일부러 안 듣는 건지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내 테이블로 와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시큼한 악취를 풍기는 늙은이인 내 옆에 서 있는데도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고 코를 찡그리지도 않았다. 뭐 드시겠어요? 오늘 고기 만두랑 김치만두 새로 쪘는데 아주 따끈따끈해요. 그녀는 마치 집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말하듯 살갑게 말했다. 나는 덜덜 떠는 척하며 찢어진 주머니에 손을 넣어 꼬깃꼬깃한 잔돈을 꺼냈다. 뭉쳐진 7,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섞여 있었다. 만두, 1인분만 줘. 나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은 내 손에 들린 돈을 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웃었다. 네, 고기 만두로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재빨리 돌아섰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동자 차림의 사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크게 말했다. 이봐요, 주인, 아가씨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런 더러운 늙은이를 앉혀놓으면 밥이 넘어가겠어. 심장이 덜컥했다.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손님 비위를 맞추려고 나를 쫓아낼까? 만두를 접시에 담던 이지은이 손을 멈추고 그 손님을 향해 돌아섰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아저씨, 저희 가게 오시는 분은 다 손님이에요. 배고픈 분이 밥 드시러 오셨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저씨가 좀 이해해 주세요. 느끼하지 않게 단무지 더 드릴게요. 그 사내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나를 멈칫하게 했다. 배고픈 분이 밥 드시러 오셨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간단한 건가? 내 세상에서는 첫눈에 계급을 나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배고프면 먹는 거다. 약 5분 후 만두 접시가 나왔다. 메뉴판에 적힌 5개가 아니라 8개였다. 하얗고 동그란 만두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옆에는 따뜻한 계란국과 노란 단무지 접시도 있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작게 말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나는 만두를 바라보았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젓가락을 들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육즙이 터져 나왔다. 뜨겁고 달콤했다.
만두피는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쫄깃했고 갓 쪄낸 밀가루 향이 났다. 고기, 소는 맛이 깊었고 양파와 후추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졌다. 맛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전 세계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다. 싹스핀, 전복, 와규 트러플 다 먹어봤다. 하지만 이 5,000원짜리 만두는 기묘한 맛이 났다. 우리가 가난해서 판자촌에 살던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떠올랐다. 배부름의 맛, 정성의 맛. 나는 감탄하는 표정을 들킬까봐 고개를 쳐박고 먹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허리가 굽고 폐지 자루를 든 할머니가 들어왔다. 내 가짜 차림새보다 더 고단해 보이는 할머니였다. 지은아, 남은 만두 없니?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포장 손님 만두를 싸느라 바빴던 이지은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와 의자에 앉혔다. 할머니 오늘은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방금 새로 찐 거 아주 맛있게 됐거든요. 여기 앉아 계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새 거 살 돈은 없어. 그냥 남은 만두피나 터진 거 있으면 줘. 이지은은 할머니의 앙상하고 거친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오신 것만으로도 좋은데요. 돈은 무슨. 오늘 제가 쏘는 거예요. 새우고기, 만두 새로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그러고는 잽싸게 주방으로 들어가 큰 만두 접시와 식혜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식기 전에 드세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집었다. 고맙다. 주인 아가씨 복 받을 거야. 나는 구석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입안의 만두가 목에 턱 막혔다. 월세가 3달이나 밀리고 통장이 텅 빈 여자가 남에게 공짜 밥을 준다고 바보인가 성녀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하지만 누구 보라고 연기를 해. 아까 걘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리고 저 폐지 줍는 할머니는 분명 그녀에게 아무런 이득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제 쌓아 올린 견고한 편견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 먹고 나서 계산대로 갔다. 주머니에서 정확히 3,000원어치 잔돈을 꺼냈다. 메뉴판 가격은 5,100원이었다. 나한테 이 정도밖에 없어서. 나는 더러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지은은 돈을 보더니 나를 보았다. 그녀는 돈을 세지도 않고 내 두 손을 꼭 감싸 쥐어 돈을 다시 밀어주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희 가게 어르신 우대 행사 날이에요. 돈 안 내셔도 돼요. 하지만 이 돈 가지고 계시다가 약이나 필요한 거 사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 들르세요. 할아버지가 드실 따뜻한 만두는 늘 있으니까요. 그녀는 웃었다. 이상할 정도로 선한 미소였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작게 고맙다고 말한 뒤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다. 길모퉁이까지 와서 심장이 쿵쿵 뛰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이지은이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보였다. 작고 마른 뒷모습이 어째서인지 그 순간만큼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정 비서가 황급히 나를 부축해 채 태우며 얼굴 닦을 물티슈를 건넸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일은 잘 됐습니까? 정 비서는 내 초라한 몰골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물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털썩 앉았지만 만두의 온기와 그 여자의 미소가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정비서. 내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그 여자, 내 돈을 안 받았어. 폐지 줍는 노인한테 공짜 밥도 주더군. 네, 정말입니까? 빚이 산더미라면서요? 정비서는 몹시 놀랐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정비서를 돌아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혹시 내가 누군지 아는 건가? 그럴 리가요? 회장님, 지금 꼴을 보시면 저도 못 알아볼 지경입니다. 나는 침묵하며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부산의 고층 빌딩들이 휙휙 지나갔다. 너무 평범해, 너무 선량해,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량해. 아직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70년 장사꾼 인생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이다. 너무 좋은 것은 대개 진짜가 아니다. 오늘만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서 선행을 베풀었을 수도 있다. 아직 안 끝났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더 강력한 테스트가 필요해. 인간의 본성을 까발릴 극단적인 테스트가. 그날 밤 나는 값비싼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만두 가게의 딱딱한 나무 의자가 생각났다. 결심했다. 내일 다시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굶주린 거지 노인이 아니다. 진상 노인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이 될 것이다. 궁지에 몰렸을 때 이 성녀 같은 예비 며느리가 발톱을 드러내는지 아닌지 두고 보자. 기다려라 이지은.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음 날 오후 3시. 나는 다시 그 허름한 스팀 만두 가게 앞에 섰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 거지 노릇은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이틀째가 되니 온몸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50년 장사꾼의 의심병은 기생충 같아서 뇌를 파먹고 들어왔다. 나는 스스로 되뇌었다. 어제는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지. 오늘은 뚜껑 열리게 해주마. 순한 고양이가 발톱을 드러내나 보자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도움 닫기를 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다. 쾅! 유리문을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문에 달린 풍경이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조용하던 가게 안이 깜짝 놀라 들썩였다. 가게 안에는 4명 정도의 손님이 식사 중이었다. 다들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내 소품 의상에서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찔러 다들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았다. 어서 오세요. 여전한 그 목소리. 여전한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만두를 빚다 말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조금의 불쾌함도 없었다.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내가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VIP라도 되는 것처럼 미소 지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술 주정뱅이나 치매 노인처럼 일부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했다. 악! 나는 발이 걸린 척하며 입구 쪽 테이블에 세게 부딪혔다. 테이블 위 물컵이 엎어지면서 물이 튀어 젊은 여자 손님의 바지를 적셨다. 어머, 이 할아버지 왜 이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냅킨으로 비싼 청바지를 닦았다. 나는 멍하니 서서 눈을 개슴츠레 뜨고 중얼거렸다. 배고파, 배고파와 만두, 만두. 이지은이 황급히 카운터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나를 나무라는 대신 피해를 본 여자 손님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눈도 침침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제가 물수건 가져다가 닦아드릴게요. 세탁비는 제가 물어드릴 테니 이해 좀 해주세요. 여자는 이지은이 너무 간곡하게 사과하자 화가 좀 풀렸는지 투덜거리며 다시 앉았다. 이지은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를 쫓아내는 대신 부드럽게 부축해서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할아버지 넘어지시겠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배고파 만두 만두. 내와 빨리. 일부러 목청껏 소리를 질러 침이 튀게 했다. 주변 손님들이 더 크게 수근거렸다. 아이, 더러워 좀 내보내지. 냄새나서 밥을 어떻게 먹어. 이지은은 침착했다. 그녀는 내가 쳐서 떨어뜨린 메뉴판을 주워 먼지를 털고 말했다. 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따뜻한 만두 드릴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뛰어갔다. 5분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나왔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만두피를 쿡 찔러 찢어 발겨 만두소를 식탁에 흩뿌렸다. 쩝쩝거리며 일부러 크게 소리를 냈다. 쩝쩝, 쩝쩝. 그러고는 만두를 뱉어내고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리쳤다. 이게 뭐야? 짜잖아. 사람 죽일 셈이야. 사실 만두는 아주 맛있었다. 간도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밥맛 떨어지는 까다로운 늙은이 연기를 해야 했다. 가게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다들 먹던 것을 멈추고 살인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가게 중앙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그는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봐요, 주인장. 그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장사를 이따위로 할 거야. 저 거지 노인네가 사람들 방해하는 거 안 보여. 냄새나지 더럽게 먹지 소리 지르지. 당장 내쫓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다. 왔다. 이게 가장 큰 시험이다. 돈을 내는 왕 같은 손님과 영업 방해하는 늙은 인겨. 인간의 대결. 장사의 상식으로라면 손님을 지키기 위해 나를 쫓아내야 한다. 손을 닦던 이지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다. 무섭겠지. 당연히 무서울 거다. 하지만 그녀는 카운터를 나와 그 남자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손님 식사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드시던 건 포장해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배도 고프시고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밖으로 내보내면 너무 가엾잖아요. 금방 드실 거예요.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남자는 멍해졌다. 나를 보더니 낯선 늙은이를 보호하겠다고 양팔을 벌린 작은 여자를 보았다. 그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가방을 챙겼다. 진짜 멍청하네. 장사를 이렇게 하니까 곧 망하지. 그는 포장도 안 해가고 나가버렸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어나 계산하고 나갔다. 가게가 텅 비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진 채 앉아 있었다. 나 때문에 손님을 잃었다. 다 먹고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동전 한 줌을 꺼냈다. 여기 동전을 탁자에 쏟았다. 이것밖에 없어. 곁눈질로 봤다. 7,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만두는 4,000원인데
게다가 손님까지 쫓아내게 만들었다. 옛날의 나였다면 뺨을 한 대 올려붙이고 쫓아냈을 거다. 이지은은 동전을 보더니 나를 보았다. 그녀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다. 눈가에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동전을 모아 통에 넣었다. 괜찮아요. 다음에 생기면 더 주셔도 돼요. 조심히 가세요. 나는 도망치듯 문을 나섰다.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 벽 뒤에서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훔쳐보았다. 이지은은 내가 어질러 놓은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내가 뱉어낸 만두 찌꺼기를 닦았다. 그러다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나 김태영 하늘그룹 회장이 가난한 만두 파는 아가씨를 괴롭혔다. 손녀뻘 되는 아이의 선의를 짓밟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차에서 나온 정비서가 넋이 나간 나를 보고 놀라서 물었다. 가자.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민준의 문자였다. 아버지 오늘 지은 씨가 가게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진상 손님을 만났는데 다른 손님한테 욕까지 먹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아시면 놀라실걸요. 그녀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할아버지도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그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문자를 읽고 손이 떨려 전화기를 시트 위에 떨어뜨렸다. 내 무례함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연기한 나의 추악함까지 포용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시트에 머리를 기댔다. 정비서. 네, 회장님. 내일 토요일이지. 아침 6시에 차 대기시켜. 네, 그렇게 일찍이요. 어딜 가시려고요? 거기 마지막으로 간다.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남았어.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부산의 새벽 공기는 쌀쌀했고 안개가 수면 위로 흐릿하게 떠다녔다. 나는 다시 거지 옷을 입었다. 이번에는 그 옷이 혐오스럽지 않았다. 마치 참회의 옷을 입는 기분이었다. 7시 20분 스팀 만두 가게 앞에 도착했다. 골목을 돌자마자 멈춰섰다. 내 평생 안이 가장 허황된 꿈속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코딱지만 한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좋기 5명은 넘어 보였다. 모두 노인들, 노숙자들,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찬바람 속에 웅크리고 질서 정연하게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나는 중얼거렸다. 슬금슬금 다가가줄 맨 뒤에 섰다. 내 앞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해진 속옷을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이봐요, 영감님. 내가 쉰 목소리를 흉내내며 할아버지 어깨를 쳤다. 여기서 뭐 쌀이라도 나눠줍니까? 아니면 싸게 팔아요.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잇몸을 드러내고 웃었다. 처음 왔나 보네.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마다 지은이네가 행복 식당을 열어. 공짜야. 벌써 3년이나 됐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3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공짜. 머리가 핑 돌았다. 월세 3달 밀리고 통장에 동전 몇 푼 남은 여자가 3년 내내 남들을 먹여 살렸다고. 돈이 어디서 나서 힘은 어디서 나서 7시 30분. 가게 문이 열렸다. 이지은이 나왔다. 오늘은 꼬질꼬질한 앞치마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크림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빛났고 어제 오후의 우울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만두 따끈하게 쪄놨어요. 얼른 들어와서 몸 녹이세요.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꽉 찼지만 이상하게 아늑했다. 만두 냄새, 달콤한 국물 냄새가 퍼지며 가난의 한기를 몰아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지켜보았다. 이지은은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국을 나르고 만두를 날랐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다. 김 할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이 할아버지 오늘 씹기 편하시라고 만두소 부드럽게 했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8,000원짜리를 꺼내 이지은 손에 쥐어주었다. 주인 아가씨,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보태서 채소 좀 사. 이지은은 얼른 할머니 손을 잡고 다시 밀어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드셔주시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라니까요. 이 돈으로 파스 사세요. 돈 주시면 다음부터 안 들여보내드려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안아드렸다. 그 포옹, 멀리 앉은 내게까지 온기가 전해질 정도로 따뜻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손님이 좀 빠진 틈을 타 그녀를 불렀다. 주인장. 이지은이 나를 알아봤다. 어제 그 진상 할아버지.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활짝 웃었다. 또 오셨네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목 챙겨드릴게요. 왜지? 내가 물었다. 연기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 진짜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듣자 하니 본인도 넉넉지 않다던데. 이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눈빛이 아득해졌다. 사실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저도 어릴 때 많이 굶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16살에 학교 그만두고 일하러 다녔어요. 한 번은 주인한테 돈 떼이고 3일 동안 굶어서 길거리를 헤맨 적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식당 앞에서 쓰러졌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깨어나 보니 어떤 노점상 할머니가 저를 부축하고 계셨어요. 부자도 아니셨는데 저한테 김밥이랑 따뜻한 국물을 사주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먹어라. 먹어야 산다. 운명한테 지지 마라. 그때 그 밥맛 평생 못 잊어요. 그게 제 목숨을 구했고 제 영혼을 구했어요. 그녀는 눈망울을 반짝이며 나를 다시 보았다. 그때 맹세했어요. 나중에 내 가게가 생기면 아무리 작아도 내 집 앞에서 누구도 굶게 하지 않겠다고요. 돈은 많이 없지만 밀가루는 있고 마음은 있잖아요. 옛날에 받은 빚 갚는 것뿐이에요, 할아버지.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목이 메었다. 내 보고서의 건조한 숫자 뒤에 이렇게 눈물겨운 인생 이야기와 인간애가 숨어 있었다니. 나는 너무 오만했다. 돈이라는 잣대로 사람의 마음을 재려고 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내 감정의 흐름이 끊겼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뚱뚱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가게를 경멸스럽게 훑어보더니 소리쳤다. 이지은 너 또 내 건물을 무료 급식소로 만들었어. 주인이다. 가게, 아니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드시던 노인들도 젓가락을 멈추고 겁에 질려 험상궂은 남자를 쳐다봤다. 이지은이 황급히 달려나가 고개를 숙였다. 한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제가. 변명 집어치워 집주인이 고함쳤다. 3개월이야. 월세가 3개월이나 밀렸어. 오늘이 마감이야. 돈 있어 없으면 당장 짐 싸서 꺼져. 사장님, 며칠만 더 여유를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집주인은 비웃으며 밥 먹는 노인들을 손가락질했다. 어떻게든 돈도 없는 주제에 자선사업 나셨네. 너 바보냐. 이 식충이들 먹일 밀가루 살 돈으로 월세를 냈어야지. 앙.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갑자기 단단해졌다. 저를 욕하는 건 참겠는데요. 제 손님들 모욕하지 마세요. 식충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집주인이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노인들이 서둘러 말리러 일어났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지금 나갈게요. 애 때리지 마요. 나는 구석에 앉아 탁자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끓었다. 당장 일어나 저놈의 얼굴을 갈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지은이 어떻게 하나 봐야 했다. 집주인은 손을 내리고 이지은의 깨끗한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좋아. 마지막 기회다. 오늘까지야. 270만 원 내 얼굴 앞에 안 가져오면 내일 아침 사람 불러서 이 쓰레기들 다 길바닥에 던져버릴 거야. 알아서 해. 말을 마치고 그는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가게 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이지은은 어깨를 들썩이며 서 있었다.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를 토닥였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내 앞가림부터 해. 이지은은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다들 식기 전에 드세요. 남기면 아깝잖아요. 나는 일어섰다.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다. 늙은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다. 충분히 봤다. 차고 넘치게 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와 모퉁이에 대기 중인 차로 향했다. 회장님. 정 비서는 내 얼굴이 흑비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차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다. 차체가 흔들렸다. 정 비서, 내가 묵직하게 불렀다. 네. 당장 저 집주인놈 뒷조사해 찾아서 밀린 월세 3개월치 다 갚아줘. 지금 당장. 네, 대신 갚아주시게요. 정 비서가 놀랐다. 돈만 갚는 게 아니야. 나는 정 비서를 보며 눈을 번뜩였다. 저 건물 사들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건물을 매입하라고요. 정 비서가 입을 딱 벌렸다. 그래. 하늘그룹 예비 며느리가 저런 하등 한 놈한테 모욕당하는 꼴은 못 봐. 나는 차창 너머로 하얀 김을 내뿜는 작은 만두 가게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 이겼어. 날 이겼다고 정 비서. 나보다 수만 배는 더 부자야. 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새 사내가 수십 년 만에 남 앞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갈 것이다. 하지만 거지가 아니다. 속죄하러 가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운명의 일요일 나는 변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점잖은 쥐색 정장을 입고 기업 합병 계약 때나 매는 실크 넥타이를 맸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50년 전 아내와 처음 데이트할 때보다 심장이 더 뛰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민준이 밖에서 불렀다.
나는 나가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가자, 아들아, 며느리 보러 가야지. 차는 해운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빌라 앞에 멈췄다. 벽돌은 떨어져 나가고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힌 4층짜리 건물이었다. 어디 사냐? 내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옥상요, 옥탑방입니다. 민준이 미안한 듯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좁고 어둡고 곰팡이 냄새 나는 계단을 올랐다. 4층에 다다르자 다리가 뻐근하고 숨이 찼다.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다. 그 훌륭한 아이가 하루 종일 서서 만두 빚고 녹초가 된 몸으로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렸단 말인가. 녹슨 철문 앞에서 민준이 노크했다. 똑똑똑. 나가요.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편안한 옷차림에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이지은이 나타났다. 민준을 보고 미소 짓던 그녀는 그 옆에 선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나를 보고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만두 드시던 할아버지.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더듬었다. 얼굴은 낯이 익은데 옷차림과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니 그럴만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걸음 물러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민준이 기겁하며 나를 부축하려 했다. 안녕하세요. 아니, 할아버지. 이지은도 놀라서 달려나왔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나 김태형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하늘그룹 회장이 지금 시멘트 바닥이 갈라진 만두 파는 아가씨의 옥탑방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목이 메었다. 너를 속여서 미안하다. 내 인격을 의심해서 미안하다. 이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나는 민준이 아비다. 내 아들이 속는 건 아닌가 겁이 났다. 그래서 거지 행세도 하고 무례하게 굴고 난동도 부렸다. 오직 내 인내심과 선량함을 시험해 보려고 말이다. 나는 이기적이고 못난 늙은이다. 부디 용서해 다오. 좁은 공간에 침묵이 흘렀다. 옥상 난간을 스치는 바닷바람 소리만 윙윙거렸다. 나는 분노를 기다렸다. 위선자라고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냐고 욕을 퍼붓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지은은 내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내 주름진 손을 잡았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밉지 않느냐.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다. 이해해요.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버님이라도 아들이 저처럼 가난하고 빚 있는 여자 사랑한다고 하면 걱정했을 거예요. 민준 씨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미워해요. 보이는가? 그 순간에도 그녀는 남을 먼저 생각했다.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찾았다. 내 인생 최고의 보석을 찾았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바로 이 며느리다. 그날 저녁 난생 처음으로 5평 남짓한 옥탑방에서 밥을 먹었다. 방은 코딱지만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저녁 메뉴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란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된장의 구수함, 두부의 담백함, 청양고추의 칼칼함. 내가 가본 어떤 5성급 호텔 만찬보다 맛있었다. 가난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옛날 어머니 밥상이 떠올랐다. 맛있다. 진심으로 감탄했다. 내 평생 먹어본 찌개 중에 제일 맛있다. 이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주었다. 많이 드세요. 그때 그 거지 분장하셨을 때보다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가족의 분위기는 기묘할 정도로 따뜻했다. 민주는 나와 지은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건 처음 봤다. 식사를 마치고 식혜를 한 모금 마신 뒤 헛기침하며 회장의 근엄함을 되찾았다. 지은아, 내 아버님.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렸다. 네가 새해 들어 장사하는 그 건물 등기 권리증이다. 내가 샀다. 이제 내 거야.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쫓겨날 걱정도 없다. 이지은은 얼어붙었다.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아버님, 너무 큰 선물이라 못 받아요. 제가 벌어서 내 말 끝까지 들어라.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이건 적선이 아니다. 사과이자 투자다. 나는 네가 계속 장사했으면 좋겠다. 그 맛있는 만두 계속 만들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토요일마다 하는 그 행복식당 계속해줬으면 한다. 할 수 있겠니? 이지은은 나를 보고 민준을 보았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고 다시 울먹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잘할게요. 계속 만두 팔고 싶었어요. 어르신들 배불리 드시는 거 보면 행복해요. 좋아. 나는 식탁을 탁 치며 만족해했다. 내가 후원하마.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요? 뭐든 할게요. 이지은이 긴장하며 물었다.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나도 가게에 가겠다. 손님 말고 서빙 알바 하고 싶다. 너희랑 같이 봉사할 거야. 민준과 지은 둘 다 입을 떡 벌렸다. 하늘그룹 회장이 만두 서빙을 이게 무슨 천지개벽할 소린가. 그렇게 해서 해운대 시장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고급 세단이 스팀 만두 가게 앞에 멈춰선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은 정장 대신 흰 티셔츠에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바로 나다. 처음엔 나도 엄청 뚝딱거렸다. 국 나르다 쏟고 식탁도 제대로 못 닦고. 하지만 지은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아버님, 이렇게 잡으셔야 안 뜨거워요. 식탁은 이렇게 원을 그리며 닦으세요. 점차 나는 프로 서빙러가 되었다. 단골 어르신들 이름도 다 외웠다. 김할머니, 오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이 할아버지, 오늘 좋아하시는 새우 만두 있어요. 내 손으로 건넨 따뜻한 만두를 받아든 노인들의 잇몸 만개한 미소를 볼 때의 기분. 솔직히 말해서 수조 원짜리 계약 따낼 때보다 더 짜릿했다. 나는 깨달았다. 권력은 남들이 나를 무서워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의 마음을 데워줄 때 생기는 거라는 걸. 민준이도 솜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채소 썰었다. 우리 셋 회장 이사, 만두가게 여사장. 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되었다. 6개월 후 하늘그룹 외동아들의 결혼식이 열렸다. 언론과 재계에서는 서울의 6성급 호텔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릴 거라 떠들어댔다. 하지만 아니었다. 우리는 해운대 그 작은 만두 가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은이의 소원대로였다. 작은 가게는 수천 송이의 하얀 데이지꽃으로 장식되었다. 꽃향기와 만두 찌는 냄새가 어우러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향기가 났다. 하객도 특별했다. 한쪽엔 검은 세단 타고 온 점잖은 사장님들, 다른 쪽엔 낡았지만 제일 깨끗한 옷 꺼내 입고 온 이웃들 복권 파는 할머니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차별은 없었다. 다 같이 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다. 나는 줄에석에 섰다. 턱시도 입은 민준이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지은이를 보는데 코끝이 찡했다. 안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지은아, 마이크 잡은 손이 떨렸다. 이건 내 아내 민준이 엄마의 은목걸이다. 민준이 어릴 때 엄마가 죽으면서 그랬어.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민준이를 사랑해주는 여자한테 주라고. 오늘 이걸 너한테 준다. 나는 지은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신부는 엉엉 울며 나를 끌어안았다. 감사해요, 아버님.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하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부산 은행장이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다. 그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내 평생 가본 결혼식 중에 제일 럭셔리하네. 사람 냄새 나는 게 진짜 럭셔리지. 시간은 창틈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빠르게 흘렀다. 1년 후 만두가게 위 살림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다. 지은이가 예쁜 딸을 낳았다. 우리는 그룹 이름과 똑같이 하늘이라고 지었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늘이는 비단 강보에 쌓여 거리감 있게 자라지 않았다. 만두 가게의 온기 속에서 자랐다. 밀가루 냄새, 가난한 노동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할아버지와 부모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목욕하며 컸다.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만 온 게 아니었다. 내 지시로 하늘그룹도 완전히 황홀탈퇴했다. 나는 이익만 쫓는 회장이 아니게 되었다. 직원 식당 메뉴를 싹 바꿔서 며느리 가게만큼 맛있게 먹였다. 임금을 올리고 지은 재단을 설립해 옛날 며느리처럼 가난하지만 뜻있는 창업자들을 지원했다.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자문했다. 지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은 늘 나를 가장 인간적인 결정으로 이끌었다. 이제 내 이야기도 끝이 보인다. 5년 뒤 어느 찬란한 황혼 무렵이었다. 78세 노인이 된 나는 5살 난 손녀 하늘이 손을 잡고 광안리 해변을 걷고 있었다. 바닷바람에 내 백발과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날렸다. 하늘이가 동그랗고 까만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할아버지, 오냐, 왜 그러냐. 우리 집 부자야. 유치원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 엄청 높은 회장님이래. 나는 껄껄 웃었다. 그래, 뭐 먹고 살만은 하지.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다시 물었다. 근데 왜 우리 집은 만두 팔아? 할아버지는 왜 토요일마다 서빙해? 안 힘들어. 나는 멈춰서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 쪼그리고 앉았다. 털모자를 고쳐 씌워주며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하늘아, 그거 아니. 내가 천천히 말했다. 만두 파는 건 돈 때문이 아니란다. 나누려고 파는 거야. 나눠요?
그럼 맛있는 만두가 있는데 혼자 먹으면 배만 부르잖아. 근데 반쪽에서 친구 주면 둘 다 배부르고 둘 다 기분 좋지. 그게 행복이야. 우리 집은 배고픈 사람, 슬픈 사람들한테 기쁨 주려고 만두 파는 거야. 나눌수록 사랑은 배가 되거든. 아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엄마 지은이를 쏙 빼닮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도 커서 할아버지랑 만두 팔래. 나는 파도 소리 속에서 크게 웃으며 손녀를 꽉 끌어안았다. 78세 광활한 바다 앞에 서서 나는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임을 깨달았다. 등 뒤에 솟은 마철로 때문도 은행 장호 때문도 아니다. 늙은 심장이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 인생 가장 값비싼 수업은 경영대학원이 아니라 작은 만두 가게에서 가난하지만 황금 같은 마음을 가진 며느리에게서 배웠다. 그녀는 가르쳐 주었다. 입은 옷이나 가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가장 소박한 껍질 속에 가장 위대한 인격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 김태영은 만두 파는 할아버지로 불리는 게 자랑스럽다. 늙은이의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다들 진심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인생은 짧으니까. 안녕.